안녕하세요. 림쌤의 10분 역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역사학습 가이드 림쌤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고등한국사 2-1 국제관계와 대외교류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시간부터 2단원이 시작되는데요. 이 단원은 고대부터 조선 후기까지의 외교와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해 각각 알아볼 거고요. 오늘은 그 첫 시간 외교 파트부터 만나볼게요. 먼저 고대 국제관계입니다. 우리나라의 고대하면 역시나 삼국시대와 남북국시대를 떠올리셔야겠죠? 이 중 고구려의 대외관계부터 살펴보면요. 먼저 고구려는 독자적인 천하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기억해주세요. 이는 강개토대왕릉비의 비문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데요. 먼저 고구려의 강개토대왕을 태왕으로 높이고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했습니다. 이 연호는 사실 중국의 황제들만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근데 고구려 역시 독자적인 천하관을 가지고 연호를 딱 쓴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하늘의 자손이라 여겼고요. 백제와 신라는 조공을 바치던 속국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5세기 장수왕 때부터는 중국의 남조, 북조와 활발하게 교류했는데요. 이때 당시 중국도 위진남북조 시대였기 때문에 장수왕은 외교적 균형을 맞추며 국가의 안정을 추구했습니다. 한편 백제는 전성기였던 4세기 중국의 동진과 활발히 교류했고요. 외와도 상당히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라의 경우 초기에는 지형적 특징으로 중국과 직접 교류가 어려워 고구려나 백제를 통해 중국의 선진문물을 받아들였고요. 6세기 중반 이후 한강 유역을 차지한 뒤부터 중국과 직접 교류가 가능해졌습니다. 또 가야 역시 5세기 후반 중국 남조의 사신을 파견하는 등 나름 활발한 대외 정책을 펼쳤습니다. 한편 6세기 말 혼란의 중국을 수가 통일하면서 동아시아 국제정세에 변화가 생겼는데요. 수를 견제한 고구려가 돌궐과 백제, 외로 이어지는 남북 세력을 구축했고요. 수 역시 고구려를 견제해 신라와 손을 잡고 동서 세력을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수가 고구려를 침략했고요. 이때 을지문덕이 살수대첩에서 대승을 거두며 수를 격파했습니다. 중요합니다. 이렇게 고구려에게 박살이 난 수는 결국 멸망했고요. 수의 뒤를 이어 중국의 새로운 통일왕조인 당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당 역시 고구려를 공격했지만 고구려는 안시성 싸움에서 승리하며 당마저 격퇴했습니다. 이렇게 고구려는 중국의 연이은 공격을 막아냈지만 이 과정에서 국력이 쇠퇴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신라와 당이 연합한 나당연합군에 의해 멸망하게 되죠. 말씀드린 것처럼 신라는 당과 손을 잡았는데요. 이때 이를 주도한 인물이 바로 김춘추입니다. 그리고 이후 나당연합군은 백제와 고구려를 차례로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당은 곧 한반도 전체를 집어삼키려는 야욕을 드러냈고 이에 나당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때 신라가 당군을 격퇴하며 마침내 삼국을 통일한 겁니다. 그리고 통일 후 한동안은 당과의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곧 당과 조공 책봉 관계를 맺고 활발하게 교류했습니다. 그래서 당의 산둥반도에는 신라방과 신라소 등이 형성됐고요. 신라의 당항성과 울산항은 국제무역항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울산항을 사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통일신라의 대외교류에서 빠질 수 없는 인물이 있죠? 바로 장보고인데요. 중요합니다. 장보고는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고 신라와 당, 일본을 연결하는 해상무역을 장악했습니다. 잘 기억해두세요. 한편 이 시기 북쪽에는 발해가 있었죠? 발해는 무왕 때만 해도 당과 대립관계였지만 문왕 때부터는 당과 우호관계를 맺고 활발히 교류했습니다. 이는 산둥반도에 있었던 발해관을 통해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발해는 일본과도 활발히 교류했고요. 신라와는 신라도라는 교통로를 이용해 서로 교류했습니다. 자, 이렇게 발해까지 고대 국가들의 대외관계를 살펴봤고요. 다음은 고려로 넘어가 볼게요. 이 고려 전기의 대외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시기 동아시아의 국제정세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요. 10세기에서 12세기의 동아시아는 고려와 송, 거란과 여진의 다원적 국제질서가 형성된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려는 송과는 가장 활발하게 교류하며 송으로부터 선진문물을 받아들이고 거란과 여진은 적당히 견제했습니다. 또 고려는 다원적 국제질서 속에서도 독자적인 천하관을 드러냈는데요. 스스로 해동천하를 자처하며 여진이나 탐나국의 조공을 받기도 했고요. 황제국임을 자처해 황제, 폐하와 같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또 태조왕건의 청동상을 보면 중국 황제가 쓰던 통청관을 쓰고 있어요.
광종은 광덕이나 준풍 등의 연호를 사용했고요. 이를 통해 고려가 황제국을 자처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러한 고려는 외침 또한 정말 많았습니다. 이 중 먼저 거란이 고려와 송의 관계를 단절시킬 목적으로 세 차례나 고려를 침입했습니다. 이러한 거란의 1차 침입 때 전쟁 없이 오직 말로만 거란의 침략을 물리친 인물이 있죠? 바로 서인인데요. 중요합니다. 서인은 거란과의 외교 담판에서 송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거란과 교류할 것을 약속해 강동육주를 얻어냈습니다. 하지만 고려는 거란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계속 송과 친선관계를 유지했고요. 이때 때마침 고려에서 강조의 정변이 일어나 목종 대신 현종이 즉위하자 거란은 이를 구실 삼아 또다시 고려에 침입했습니다. 이게 바로 거란의 2차 침입인데요. 이때 개경이 함락되고 현종이 나주까지 피신하는 등 고려에 위기가 찾아왔지만 양규의 활약으로 다행히 거란의 2차 침입도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거란은 또다시 강동육주의 반환을 요구하며 3차 침입을 강행했는데요. 이때는 또 강감찬의 활약으로 귀주대첩에서 대승을 거두며 거란군을 격퇴했습니다. 중요합니다. 이 강감찬의 귀주대첩도 출제율이 높으니까 잘 기억해두세요. 이렇게 거란의 침입을 막아낸 이후 고려는 개경엔 나성을 쌓고 국경지대엔 천리장성을 축조했습니다. 이렇게 거란과의 관계는 정리가 됐지만 12세기부터는 조금씩 세력이 커진 여진이 고려의 국경을 침범하면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윤관이 별무반을 조성해 여진을 정벌했는데요. 중요합니다. 별무반은 기병인 신기군과 보병인 신보군, 승병인 항마군으로 편성된 군대였습니다. 이러한 윤관의 별무반은 여진을 정벌한 후 동북구성을 축조했습니다만 여진이 계속적으로 반환을 요청하고 관리도 어려워 결국 조공을 받기로 하고 동북구성을 반환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여진이 강성해지기 시작하면서 금을 건국하고 거란을 정복하더니 급기야 송을 남쪽으로 밀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고려에도 사대를 요구했는데요. 이때 이자겸 등의 문벌들이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금의 사대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고려는 금과 군신관계를 맺게 됐습니다. 이렇게 고려 정기의 대외관계를 보면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았지만 사실 고려는 활발한 대외교류를 하는 나라였습니다. 이러한 고려의 국제무역항으로는 예성강 하구에 위치한 병란도가 있는데요. 이 병란도도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두세요. 한편 13세기에는 이 시기 새로운 강자로 등극한 몽골이 고려를 침입했습니다. 이때 몽골은 고려에 온 자국 사신이 피살을 당했다며 고려를 침략했고요. 당시 정권을 잡고 있던 최씨 정권은 대몽항전을 명분으로 강화도로 천도했습니다. 이렇게 지도부가 강화도로 천도해버리자 육지에 남아있던 백성들은 몽골의 끊임없는 침략에 맞서 싸워야 했는데요. 이때 대표적인 항전으로는 김윤우의 처인성 전투와 충주성 전투가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특히 김윤우는 처인성 전투에서 몽골의 총사령관이었던 살리타를 사살했고요. 충주성에서는 노비들과 주축을 이뤄 몽골군을 격퇴했습니다. 이렇게 고려의 백성들은 최선을 다해 몽골에 저항했지만 결국 무신 정권이 무너지며 고려 정부가 몽골과 강화를 맺었고 개경으로 환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개경 환도에 반대했던 삼별초는 끝까지 몽골에 맞서 싸웠는데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삼별초의 항쟁입니다. 중요합니다. 삼별초는 최씨 집권기에 만들어진 군사조직으로 좌별초와 우별초, 신의군을 합쳐 부르는 말입니다. 이러한 삼별초는 강화도에서 진도와 제주도로 이동하며 항쟁을 이어갔지만 결국 고려와 몽골의 연합군에 의해 진압됐고요. 고려는 몽골이 세운 원에게 내정 간섭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원 간섭기는 우리 민족에게 무척이나 힘든 시기였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원과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고려에는 몽골의 풍습인 몽골풍이 유행했고요. 몽골에서는 고려의 양식인 고려양이 유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원이 점차 쇠퇴하자 고려 말에는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이 이어졌고요. 이들을 격퇴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세력인 신흥무인 세력이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신흥무인 세력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세운 이성계였죠. 자, 이렇게 신흥무인 세력의 등장까지 고려의 대외관계를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조선의 대외관계로 넘어가 볼게요. 먼저 조선 정기의 외교는 사대교린 네 글자로 압축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대란 큰 나라를 섬긴다는 의미로 조선은 명에게 사대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명에 대한 사대는 처음부터 이루어진 건 아니었고요. 건국 초에는 태조가 추진한 요동정벌로 명과 갈등이 있었지만 태종 때부터 관계가 회복되며 본격적으로 사대가 시작됐습니다.
이러한 사대 외교는 조공 책봉 관계로 유지되는데요. 이는 조선이 명에게 조공을 바치면 명은 이에 대한 답례품을 하사하는 형태였고요. 조선의 왕이 교체될 때마다 명의 책봉을 받아 국왕의 독립적 지위를 부여받았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언뜻 보면 상당히 굴욕적인 외교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이를 통해 중국의 선진 문물을 쉽게 받아들이고 중국과의 관계를 안정시킨 실리 외교입니다. 한편 강경책과 회유책을 적절히 활용한 교린 정책은 여진과 일본 두 나라에 적용했는데요. 중요합니다. 이게 두 나라에 적용한 거라 은근히 헷갈려요. 그러니까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먼저 여진에 대한 강경책으로는 세종 때 사군육진 개척이 있고요. 이를 통해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하는 지금의 국경선이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보다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3인 정책과 토간 제도를 실시했는데요. 3인 정책이란 남쪽의 백성들을 이곳으로 이주시킨 정책이고요. 토간 제도는 귀화한 여진족 지배층에게 관직을 준 걸 말합니다. 한편 여진에 대한 회유책으로는 무역소를 설치해 제한적으로 조선과의 교류를 허용해줬습니다. 다음은 일본과의 교린 정책인데요. 먼저 강경책으로는 세종 때 이종무의 스시마섬 정벌이 있고요. 회유책으로는 부산포, 연포, 제포의 3포를 개항해 제한적 교역을 허용해줬습니다. 이 밖에도 조선은 지금의 태국인 시암과 인도네시아인 자와, 지금의 오키나와인 류쿠 등과도 교류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선의 외교정책은 양란 이후 180도로 변화했는데요. 먼저 외란 이후 등장한 일본의 에도 막부는 조선의 국교재개를 요청했고요. 더 이상의 전쟁을 피하고 싶었던 조선은 기후약조를 체결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 무역을 허용해줬습니다. 또 에도 막부의 요청으로 통신사를 파견해 조선의 선진 문물을 일본에 전해주었습니다. 이 통신사도 중요합니다. 다음은 호란 이후의 청과의 관계인데요. 사실 우리가 병자호란 때 청에게 굴욕적으로 항복을 했었잖아요. 이는 사실 청을 오랑캐라고 생각했던 조선에게는 상당한 치욕이었습니다. 이에 청을 정복하자는 북벌론이 대두됐고요. 북벌론을 주장했던 효종은 송시열과 이완 등 서인들과 이를 주모했지만 결국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18세기부터는 일부 실학자들을 중심으로 청에 발달된 문물을 받아들이자는 북학론이 대두되는데요. 이는 조선이 청에 보낸 연행사의 활동을 기반으로 시작됐습니다. 이 북벌론과 북학론을 비교하는 문제도 잘 나오니까 잘 정리해주세요. 한편 숙종 때는 만주 일대에서 생활하는 조선인들로 청과 조선 사이에 국경 문제가 발생했고 이에 백두산 정계비를 세워 청과 조선 사이에 국경선을 확정했습니다. 이러한 백두산 정계비에 보면 압록강과 토문강이 청과 조선의 국경선인데요. 이후 청이 이를 달리 해석하면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과연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그 뒷이야기는 3단원에서 만나보기로 하고요. 우리는 2-2 수치체제와 경제생활로 넘어가 볼게요. 이 경제 파트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막상 들여다보면 또 나름 재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집중해서 잘 따라오세요. 그럼 삼국시대부터 시작해 볼까요? 먼저 수치제도입니다. 이 수치제도는 국가에서 세금을 걷는 걸 말해요. 기본적으로 조세, 곡물, 역 이렇게 세 가지의 세금이 있는데요. 이 중 조세는 곡물과 포를 재산의 정도에 따라 호를 나누어 징수한 걸 말하고요. 여기서 호는 집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재산의 많고 적음을 따져서 집집마다 곡식과 옷감을 내게 한 겁니다. 그리고 곡물은 지역 특산물을 징수한 거고요. 역은 노동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역은 15세 이상의 남성들에게 적용됐고요. 군대에 가거나 왕궁을 짓는 등의 토목공사가 필요한 때 동원됐습니다. 이 조세, 곡물, 역의 세 가지 세금은 조선 후기까지 큰 틀이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다음은 삼국의 경제활동인데요. 먼저 농업에서는 철제농기구가 보급됐고요. 농사에 소를 이용한 우경을 장려했습니다. 그리고 대도시를 중심으로 상업활동이 이어졌고요. 수공업의 경우 관청에 수공업자를 두어 물품을 생산하게 했습니다. 다음 통일신라로 넘어가 보면 이때 역시 수치제도는 조세, 곡물, 역이고요. 조세에서는 수확물의 10분의 1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곡물은 역시나 지역 특산물로 촌락 단위로 징수했고요. 역으로는 15세부터 59세까지의 남성에게 군역과 요역을 징수했습니다. 여기서 군역은 군대에 가는 거고요. 요역은 성곽을 쌓는 등 토목공사에 동원되는 노동력을 말합니다. 삼국시대랑 비슷하죠?
이러한 통일신라의 경제 파트에서 주의 깊게 보셔야 할 건 바로 촌락문서인데요. 중요합니다. 이 촌락문서는 보다 정확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촌주가 3년마다 작성했고요. 이는 일본의 도다이사 쇼소인에서 발견된 통일신라의 민정문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민정문서에는 인구수와 토지 면적, 가축의 수, 나무의 종류와 수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편 통일신라의 지배층들은 국가에서 시급이나 노급을 지급받았는데요. 시급은 왕족에게, 그리고 노급은 귀족에게 지급됐습니다. 이 노급할 때 읍이 마을이에요. 이렇게 귀족들에게 마을을 지급해 그 안에서 조세를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줬는데요. 이를 수조권이라고 합니다. 요 수조권이란 단어 계속 나옵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근데요, 이 노급에는 수조권뿐 아니라 마을의 노동력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러한 노동력은 군사력으로도 활용이 가능했고요. 그러니 당연히 귀족들의 권한이 높았겠죠? 이에 통일신라의 신문왕은 노급을 폐지하고 수조권만 보장한 관료전을 지급했습니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신문왕의 정책으로 귀족들의 세력은 약화됐고요. 왕권은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경덕왕 때 왕권이 약해지며 노급이 부활했고 귀족들의 세력은 다시금 강화됐습니다. 그리고 성덕왕 때는 백성에게 정전을 지급했는데요. 이는 백성들에게 나눠준 토지였습니다. 한편 통일신라 때는 농업 생산량의 증대로 상품 생산이 증가했고요. 이에 금성에는 동시 외에 남시와 서시가 추가로 설치됐습니다. 이 동시, 서시, 남시 모두 시장을 말하는 거고요. 동시는 통일 전인 지증왕 때 만들어졌고 통일신라 때는 남시와 서시가 추가됐다는 거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시장을 관리하는 시전 역시 남시전과 서시전이 추가됐습니다. 다음은 발해인데요. 발해는 북쪽에 위치한 지형적 특징으로 농업 외에 목축업과 수렵이 발달했습니다. 자, 이렇게 고대의 경제를 살펴봤고요. 다음은 고려의 경제입니다. 먼저 토지제도를 살펴보자면 고려는 태조 때 개국공신들에게 공로에 따른 토지를 지급했습니다. 이를 역분전이라고 하는데요. 역할에 따라 분배한 토지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종 때부터 고려의 토지제도인 전식과가 도입됐는데요. 중요합니다. 이 전식과는 관직의 등급에 따라 토지인 전지와 시지인 임야를 지급한 걸 말합니다. 이러한 전식과 역시 토지를 준 게 아니라 토지에 대한 수조권을 준 거고요. 시지인 임야는 땔감을 구할 수 있게 산을 준 겁니다. 이러한 경종 때의 전식과를 시정전식과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인품과 관품을 따져서 전현직 관리 모두에게 지급했고요. 목종 때 전식과가 개정되며 인품을 제외한 관품으로만 18등급을 나누어 토지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토지를 나눠주다 보니 토지가 점차 부족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문종 때부터는 오로지 현직 관료에게만 토지를 지급했는데요. 이를 경정전식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경종 때의 시정전식과는 관품과 인품을 모두 따졌고 목종 때의 개정전식과는 관품만, 문종 때의 경정전식과는 현직 관료에게만 토지를 지급했다.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이러한 전식과에는 과전과 공음전, 군인전, 외역전 등이 있고요. 과전은 문무관리에게, 공음전은 오품 이상의 관리에게, 군인전은 직업군인에게, 외역전은 지방 향리에게 지급된 토지입니다. 또 전식과는 원칙적으로 세습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사망 후에는 국가에 반납을 해야 했는데요. 다만 공음전과 군인전, 외역전은 세습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오품 이상의 고위 관료에게 주던 공음전이 문벌들의 경제적 기반이 된 겁니다. 그리고 결국 12세기 이후부터는 문벌들이 토지를 독점 세습하기 시작했고 이후 무신들이 정권을 장악한 후 대토지를 소유하면서 전식과는 붕괴됐습니다. 다음은 고려의 수치제도인데요. 고려 역시 조세, 공물, 역의 세 가지 형태로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이 조세를 전세라고도 해요. 이러한 조세는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했고 수확량의 10분의 1을 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공물은 역시나 호 단위로 특산물을 징수했고요. 역은 군역과 요역으로 16세부터 59세까지의 양인 남성에게 부과했습니다. 이러한 수치제도는 역시나 고대랑 비슷하죠? 다음은 고려의 농업인데요. 고려는 농업을 장려했기 때문에 경작지를 개간하고 수리시설을 확충했으며 농번기에는 자벽동원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고려 후기부터는 소를 이용한 기피가리가 일반화됐고요.
땅에 비료를 주는 시비법이 발달했고 밭농사에서는 2년 3작으로 작물을 재배했습니다. 또 고려 후기부터는 일부 남부 지역에 모내기법이 보급됐으며 목화재배 역시 시작됐습니다. 한편 상업도 발달해 대도시에 관영 상점이 설치됐고요. 특이하게도 사원이 상업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또 권원중보와 해동통보, 사만통보 등 화폐가 발행됐지만 유통에는 실패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시기에는 역시나 현물 거래가 더 믿음이 갔던 거겠죠? 그래도 이 은병은 화폐로서의 역할을 좀 했는데요. 중요합니다. 활구라고도 불리는 이 은병은 병 모양의 고액화폐였습니다. 다음은 고려의 수공업인데요. 먼저 고려 전기에는 관영 수공업이 주를 이뤘고 특히 고려의 수공업에는 이 소수공업이 중요합니다. 왜 고려에는 특수행정구역인 향부곡소가 있었잖아요. 그중 소가 수공업을 담당하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소수공업이 발달한 겁니다. 하지만 고려 후기 들어서부터 민영수공업이 발달했고요. 특이하게도 절에서 하는 사원수공업 역시 발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려에는 물가조절기구인 상평창이 있었고요. 빈민구제기구로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게 하는 의창도 있었습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이제 조선으로 넘어가 볼까요? 먼저 조선의 토지제도입니다. 조선 전기의 토지제도는 과전법인데요. 이는 조선을 건국할 때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였습니다. 이러한 과전법은 전현직 관료에게 경기도에 한해서만 토지의 수조권을 지급한 것이 특징이며 원칙적으로 세습은 불가능했지만 수신전과 휴량전에 한해서는 세습이 가능했습니다. 여기서 수신전이란 토지를 받은 관리가 일찍 사망한 경우 그 부인에게 토지를 준 걸 말하고요. 휴량전은 사망한 관리의 자녀들이 너무 어린 경우 그 자녀들에게 지급된 토지를 말합니다. 한편 과전법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지급할 토지가 부족해졌고 이에 세조 때는 현직 관료에게만 토지를 지급한 직전법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성종 때는 관료에게 수조권을 주는 대신 관청에서 조세를 걷어 관리에게 지급한 관수관급제를 도입했고요. 이후 직전법이 폐지되면서 16세기 중엽부터는 녹복만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조선의 수치제도인데요. 조선 역시 전세, 공납, 역에 세 파트로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치제도가 양난을 기점으로 크게 변화하거든요.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볼게요. 먼저 전세입니다. 조선은 전세로 초기엔 수확량의 10분의 1을 내게 했어요. 그러다가 세종이 공법을 만들어 실시했는데요. 이는 토지의 비옥도를 따지는 전분 육등법과 풍용을 고려한 연분 구등법으로 구분됩니다. 근데 이 세종의 공법이 좀 복잡해요. 그래서 양난 이후부터는 풍용에 상관없이 전세를 1열당 4두에서 6두로 고정하는 영정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특산물을 징수했던 공납은 점차 폐단이 심해졌는데요. 이는 특산물을 대신 사서 내주던 방납자들이 관아와 결탁해 특산물에 엄청난 가격을 붙이면서 시작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방납의 폐단인데요. 이러한 방납의 폐단이 극심해지자 조선 후기엔 공납 대신 1결당 12두씩 토지세를 내거나 옷감이나 동전 등을 대신 내게 한 대동법을 실시했습니다. 중요합니다. 이 대동법을 실시한 왕이 바로 광해군이었죠. 이러한 대동법은 일반 백성들에게는 큰 환영을 받았지만 토지를 가진 양반들의 반대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데 무려 10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또 대동법의 실시로 왕실에서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는 공인이 등장했고요. 이 공인으로 인해 조선 후기 상품화폐 경제가 크게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16세 이상 남성에게 부과했던 역은 크게 군역과 요역이 있었는데요. 조선 전기에 전쟁이 없다 보니 군역이 점차 문란해지며 다른 사람에게 대신 군역을 부담하게 한 대립제와 국가에 포를 내고 군역을 면제받는 방군수포제가 등장했습니다. 이때 국가에 내던 포는 1년에 2필이었는데요. 이 또한 백성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자 영조 때 이를 1년에 한 필로 감면해줬습니다. 이것이 바로 균역법인데요. 이 균역법 역시 중요합니다. 이렇게 균역법으로 세금이 줄어들자 국가는 결작을 통해 지주들에게 1결당 2두씩 토지세를 징수했고요. 선무군관포를 시행해 부족한 국가재정을 확충했습니다. 한편 조선 후기엔 경제활동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먼저 농업에서는 모내기법이 전국으로 확산되며 벼농사가 발전했고요. 이에 밭을 논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광작도 유행했습니다.
또 조선 후기엔 밭농사 역시 발달해 상품 작물의 재배가 보다 활발해졌고요. 이러한 상품 작물에는 담배와 인삼, 면화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로 지대를 내는 방법도 변화했는데요. 이 지대라는 건 소작농이 지주에게 내는 일종의 세금이었어요. 보통은 수확 후 소작농과 지주가 수확량을 반반씩 나눠 가졌는데요. 조선 후기엔 수확 전부터 일정 금액을 정해놓고 지대를 내는 걸로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소작농과 지주의 관계가 종속관계가 아닌 계약관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렇게 농업이 발전하자 자연스레 상업도 발달했는데요. 특히 대동법의 시행으로 공인이 출현해 왕실의 물자를 조달하면서 조선 후기 상품화폐 경제가 크게 발달했고요. 정조가 시전상인들의 특권인 금난정권을 폐지하는 통공정책을 실시하면서 자유로운 상업활동이 보장됐습니다. 이에 상업이 발달하며 사상이 출현했고요. 이러한 사상에는 한강의 경강상인, 개성의 송상, 의주의 만상, 동래의 내상이 유명합니다. 특히 개성의 송상은 인삼을 재배하고 유통하며 크게 성장했고요. 이들 중 일부 사상가들은 독점적 도매상인인 도고로 성장했습니다. 또 상업의 발달로 장시 역시 그 기능이 확대되며 전국의 장시가 활성화됐고요. 보부상들이 활발하게 활동해 각 장시를 하나의 유통망으로 연결했습니다. 이렇게 상업활동이 활발해지자 자연스레 화폐도 유통되는데요. 이때 사용됐던 화폐가 바로 상평통보입니다. 또 국제무역 역시 활발히 이뤄졌는데요. 특히 국경지역에서 공무역인 개시와 사무역인 후시가 전개됐습니다. 이때 활발히 활동했던 상인들은 대청무역의 만상, 대일무역의 내상, 중개무역의 송상이 있습니다. 한편 조선 후기에는 수공업과 광업도 크게 발달해 수공업에서는 기존의 관용수공업이 쇠퇴하고 민영수공업이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때는 선대제 방식으로 운영이 됐었는데요. 선대제란 선 주문 후 제작으로 상인과 공인이 연료와 자금을 미리 주면 이에 맞춰 물품을 대량으로 생산한 걸 뜻합니다. 이렇게 수공업이 발달하자 상품의 원료가 되는 광물의 수요가 급증했고요. 이는 광업의 발달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부터는 민간 광산이나 은광의 채굴이 활발해졌고요. 몰래 채굴하는 잠채도 성행했습니다. 한편 돈 많은 상인들에게서 투자를 받아 광산을 경영하는 전문 경영인도 등장했는데요. 이들을 덕대라고 합니다. 이렇게 투자자의 돈으로 광산을 운영하는 덕대의 모습이 지금의 CEO와 나름 비슷하죠? 자, 이렇게 삼국시대부터 조선 후기까지의 경제를 살펴봤고요. 다음은 2-3 신분제와 사회구조입니다. 이번 시간엔 고대부터 조선 후기까지의 사회 파트를 정리해 볼 건데요. 과연 정근대의 사회 모습은 어땠는지 지금 바로 출발해 볼게요. 이 정근대 사회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신분제 사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분은 크게 지배층과 피지배층으로 나눌 수 있고요. 이 중 삼국시대의 경우 귀족과 관직에 있는 관인층이 지배층이었고요. 평민과 천민이 피지배층이었습니다. 이러한 신분은 당연히 세습됐고요. 개인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혈통에 따라 결정됐습니다. 쉽게 말해 부모가 귀족이면 자녀도 귀족이고 부모가 천민이면 자녀 역시 천민이었던 겁니다. 이러한 삼국 중 고구려의 지배층은 왕족인 고씨와 오부의 귀족들이고요. 피지배층인 농민들의 몰락을 방지하기 위해 진대법을 실시했습니다. 이 진대법은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게 하는 제도였죠. 그리고 고구려는 전쟁에서 항복하거나 패한 자들을 사용하는 엄중한 형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전쟁에서 지지 않기 위해 열심히 싸울 수밖에 없었겠죠. 이는 백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백제 역시 전쟁에서 패한 자나 반역자, 살인자 등을 사용하는 엄중한 형벌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백제의 지배층에는 왕족인 부여씨와 팔성의 귀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라의 경우 독특한 제도인 화백회의가 있었고요. 이는 만장일치의 귀족회의였습니다. 또 화랑도 역시 신라를 대표하는 것으로 원래는 청소년 수련단체였던 화랑도가 국가기관으로 개편되며 삼국통일에 큰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라하면 역시나 골품제가 중요한데요. 골품제는 신라의 지배층을 성골과 귀족, 육두품 등으로 나눈 폐쇄적인 신분제도로 관직뿐 아니라 가옥과 수레의 크기 등 일상생활까지 규제를 두었습니다. 이 골품제를 상징하는 그림이 시험에 잘 나와요.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이러한 골품제는 통일신라 때도 계속 유지됐고요. 이때는 1두품부터 3두품까지는 평민화가 되었습니다.
한편 남북국 시대의 또 다른 나라 발해는 지배층이 고구려인이었고요. 피지배층은 말갈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고대사회를 정리해봤고요. 다음은 고려로 넘어가 볼게요. 고려의 신분은 크게 양인과 천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인은 다시 지배층과 중류층, 양민으로 나뉩니다. 이 중 지배층에는 왕족과 중앙의 고위관리, 그리고 상급 향리가 있는데요. 이 중 중앙의 고위관료들이 고려 전기, 문벌을 형성했었죠. 그리고 상급 향리는 지방호족 출신들로 지방행정을 장악하고 지방군을 통솔하던 지방의 실질적인 지배 세력이었습니다. 이러한 상급 향리에는 향리들의 우두머리인 호장과 그 아래로 부호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류층에는 서리와 남반, 향리, 하급장교 등이 있고요. 이들은 국가로부터 일정한 직역을 받아 수행했으며 그 대가로 토지인 전정을 지급받았습니다. 이들을 정호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정호들은 과거를 통해 중앙으로 진출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 이들이 국가로부터 받은 직역과 전정은 세습이 가능했습니다. 다음은 일반 평민인 양민인데요. 이러한 양민은 군현에 거주하는 군현민과 향부곡소에 거주하는 향부곡소 주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 군현민의 대다수가 일반 농민이고요. 이들을 백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백정하면 소나 돼지를 잡는 천민을 떠올리는데요. 그건 조선의 백정이 그런 거고요. 고려의 백정은 일반 농민을 뜻합니다. 이러한 백정들은 모두 조세와 곡물, 역 등의 세금을 내야 했고요. 법적으로 과거응시도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고려의 특수행정구역인 향부곡소 주민들 중 향부곡의 주민들은 농업에 종사했고 소주민들은 수공업을 담당했습니다. 이러한 향부곡소의 주민들은 분명 양인이었지만 많은 차별을 받았는데요. 우선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었고요. 세금도 일반 백정보다 많이 내야 했습니다. 또 과거에도 응시할 수 없었고요. 형벌을 받을 때는 노비와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향부곡소 주민들까지가 고려의 양인이고요. 다음은 고려의 천인입니다. 이 천인들 중 대다수는 노비였고요. 이들은 재산으로 간주되어 매매와 증여, 상속의 대상이었습니다. 또 일천즉천의 원칙이 적용돼 부모 중 한쪽이 천인이면 그 자녀도 천인이었습니다. 이러한 노비는 크게 공노비와 사노비로 나눌 수 있으며 이 중 공노비는 국가 소속의 노비로 이병노비와 외거노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소유한 사노비 역시 솔거노비와 외거노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솔거노비는 주인집에 같이 사는 노비고 외거노비는 따로 거주하며 주인에게 신공을 내던 노비였습니다. 이렇게 고려도 엄격한 신분사회였지만 그래도 신라에 비하면 훨씬 개방적이고 제한적으로나마 신분 상승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정호들은 과거를 통해 고위 관리가 되거나 군공을 세워 무관이 될 수 있었고요. 백정들도 과거를 통해 하급 관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 노비들도 재산을 모으거나 공을 세워 양민이 될 수 있었는데요.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무신집권기 때의 의이민입니다. 자, 이렇게 고려의 신분 구성을 살펴봤고요. 다음은 고려 사회의 특징을 좀 정리해 볼게요. 먼저 고려는 지역 간 차별이 상당히 심한 나라였습니다. 앞서 제가 향부곡소의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차별을 받았는지 소개해 드렸었죠. 하지만 향부곡소의 경우도 공을 세우면 일반 군현으로 승격이 가능했고요. 군현이 반란 등의 문제를 일으키면 향부곡소로 강등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지역 간 차별이 존재하던 고려는 본관제를 시행해 이름 앞에 출신 지역을 엄격하게 표기하게 했고요. 이러한 본관제는 개인의 사회적 지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고려의 가족제도를 살펴보면 고려 사회는 남성과 여성이 비교적 수평적인 관계였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성도 호주가 될 수 있었고요. 태어난 순서대로 호적에 기입했으며 제사는 균분상속이었습니다. 또 딸이 부모의 제사를 모실 수 있었고요. 음서의 혜택 역시 사위나 외손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됐습니다. 그리고 사위가 처가살이를 하는 게 일반적이었고요. 여성의 이혼과 재혼도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여성의 지위가 높았던 고려에는 상피제라는 제도도 있었어요. 상피제란 서로 피한다 하여 같은 친족끼리는 같은 관청에 근무할 수 없게 한 제도를 말합니다. 자, 이렇게 상피제까지 고려 사회를 살펴봤고요. 이제 조선으로 넘어가 볼게요. 먼저 조선의 신분제도입니다. 조선 전기의 신분제는 법제상으로는 양천제였는데요. 양천제란 신분을 양인과 천인으로만 구분한 걸 말합니다.
이 중 양인은 자유민으로 조세와 국역을 담당했으며 과거 응시가 가능한 집단이었고요. 천인은 부자유민으로 천역을 담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비 같은 천민은 천인, 그 외는 모두 양인인 게 양천제인 겁니다. 하지만 이건 그저 형식적인 신분제고요. 실상은 양반과 중인, 상민, 천민으로 구분되는 반상제가 조선의 신분제였습니다. 이 중 양반은 지배층으로 국가로부터 과전과 녹봉을 지급받아 많은 토지와 노비를 소유했고요. 국역에 의무가 없는 특권층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인으로는 하급관리와 역관, 의원 등이 있고요. 이들의 직역은 세습이 가능했습니다. 또 서얼 역시 중인이었는데요. 이 서얼들은 아버지는 양반이지만 어머니가 평민이나 천민인 사람들이고요. 양반에 비해 차별을 받아 과거에 문과 응시가 불가능했습니다. 다음은 일반 평민인 상민인데요. 농민과 수공업자, 상인들이 이에 해당되겠죠. 이들은 모두 조세와 공납, 역의 의무를 가지고 있고요. 법제상 과거 응시가 가능했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민 중 수군이나 역졸 등 천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신량 역천으로 구분했는데요. 이는 신분은 양인이지만 역할은 천민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천민은 대부분이 노비였으며 이러한 노비들은 재산으로 취급돼 매매와 증여, 상속이 가능했습니다. 또 부모 중 한쪽만 노비여도 자녀 역시 노비였고요. 노비 외에도 백정이나 광대, 무당 등도 천민이었습니다. 이처럼 조선은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구분이 확실한 신분제 사회였고요. 지배층인 양반들이 유양소와 서원, 향약 등을 통해 향촌을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선의 신분질서는 조선 후기부터 크게 변화했는데요. 이 조선 후기 신분질서의 동요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 시기 신분질서가 흔들린 건 모내기법의 확산으로 분홍이 생기며 농민층이 분화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분홍들은 납속과 공명첩을 통해 양반이 될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 납속이란 나라에 공물을 바치고 벼슬을 얻는 제도였고요. 공명첩은 이름란이 비워져 있는 관직 임명장이었어요. 이러한 공명첩을 돈을 주고 사서 이름란에 내 이름을 적으면 양반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이 밖에도 족보를 매입하거나 위조해서 양반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돈만 있으면 양반이 될 수 있게 되자 양반의 수가 증가했고요. 대다수가 노비인 천민들 역시 도망이나 납속, 군공 등으로 신분이 상승돼 노비수가 감소했습니다. 거기에 어머니의 신분을 따라가는 노비종무법과 공노비 해방으로 노비수는 더욱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공노비를 해방한 건 군역 대상자인 상민의 수를 늘리기 위함이었습니다. 한편 지배층인 양반들의 경우 향반과 잔반 등 몰락양반이 증가하며 양반의 권위가 땅으로 떨어졌고요. 향촌사회에서는 기존 향반인 구양과 새롭게 양반이 된 신양이 부딪히는 향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향전에서 수령은 돈 많은 신양과 결탁했고요. 이로 인해 구양들의 지위가 약화되고 수령과 향리의 권한은 강화됐습니다. 이렇게 양반 사족들의 권위가 떨어지자 이들은 동족 마을을 형성하고 동단위의 자치조직인 동약을 시행하는 등 자신들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편 중인들 역시 신분상승운동을 펼쳤는데요. 이 중 서얼들의 신분상승 요구는 일부 받아들여졌지만 기술적 중인들의 신분차별 반대운동은 실패했습니다. 그래도 조선 후기 신분질서에 얼마나 큰 변화가 있었는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조선의 가족제도를 살펴볼까요? 조선 전기엔 고려의 영향으로 부계와 모계의 힘이 비교적 비슷했습니다만 이후 성리학적 지배질서가 조선사회 전반을 뿌리 깊게 차지하면서 가족제도 역시 부계 중심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장자 중심의 제사와 재산 상속이 일반화됐고요. 양자제도 역시 보편화됐습니다. 또 고려와는 다르게 시집살이가 일반화됐고요. 과부의 재가는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정말 성리학적 사고가 조선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하죠? 자, 이렇게 고대부터 조선까지의 사회 모습을 정리해봤고요. 다음은 2-4 사상과 문화입니다. 이번 시간엔 고대부터 조선 후기까지의 문화에 대해 정리해볼 건데요. 오늘 내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집중하셔서 잘 따라와 주세요. 자, 그럼 먼저 고대 불교부터 시작해볼까요? 먼저 삼국시대입니다. 삼국시대는 중앙집권화 과정에서 불교를 수용했습니다. 이 중 고구려는 소수리망 때 전진해서 불교를 수용했고요. 백제는 침류왕 때 동진해서
그리고 신라는 버풍왕 때 2차 돈의 순교를 통해 불교가 공인됐습니다. 삼국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불교를 수용한 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왕이 곧 부처라는 왕직불 사상을 강조해 왕의 권위를 높였고요. 신라의 경우 불교식 왕명을 짓고 왕실을 석가모니 집안이 환생한 것이라 주장해 왕실의 권위를 높였습니다. 이러한 삼국의 불교는 호국적 성격이 강한데요. 중요합니다. 이 호국이라는 게 나라를 보호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삼국의 왕들은 사찰을 짓고 불교 행사를 열어 국가의 안녕과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이를 알려주는 유물에는 백제의 미륵사와 신라의 황룡사 구축목탑이 있겠네요. 이처럼 삼국의 불교는 왕실불교였는데요. 통일신라로 들어오면서 점차 불교의 대중화가 이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불교의 대중화에 앞장선 인물이 바로 원효대사인데요. 중요합니다. 원효는 해골물 일화로 유명한 인물이죠. 이러한 원효가 주장한 사상은 일심사상과 화쟁사상입니다. 일심사상하면 하나의 마음이고요. 화쟁사상하면 결국 본질은 같다는 거예요. 즉 원효는 불교의 다양한 교리를 하나로 아우르는 걸 강조한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나무아미타불만 외워도 극락에 갈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나무아미타불에서 아미타는 극락을 관장하는 부처예요. 이러한 아미타 사상을 강조한 원효는 무예가라는 불교 가요를 지어 부르면서 불교의 대중화에 힘썼습니다. 또 원효의 베프였던 의상 역시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한 인물인데요. 역시나 중요합니다. 이러한 의상은 하나가 전체요, 전체가 하나라는 화엄 사상을 강조해 신라 화엄종을 개창했고요. 화엄 일승 법계도를 통해 교리를 체계화했습니다. 이 의상이 화엄 사상이고 원효가 화쟁 사상입니다. 이거 은근히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외웁시다. 의상의 의와 화엄의 엄을 붙여서 이엄, 위엄이 있다. 이엄, 위엄 비슷하잖아요. 억지 같지만 이거 기억납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의상은 부석사를 건립해 제자 양성에 힘썼고요. 관세음 사상을 강조했습니다. 이 관세음 보살은 현생에서 소원을 들어주는 부처예요. 원효가 극락에 가기 위해 아미타불을 강조했다면 의상은 현재의 삶을 위한 관세음 보살을 강조한 겁니다. 지금은 이게 하나로 통합돼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이라고 하죠. 그리고 해초. 이 해초는 당과 인도를 여행하고 왕호천축 국전이라는 인도 불교 여행기를 저술한 인물입니다. 이 원효와 의상, 해초는 통일신라의 3대 승려예요. 잘 기억해두세요. 한편 통일신라 말에는 참선을 통한 깨달음을 강조한 선종이 유행했는데요. 이러한 선종은 호족의 성장에 크게 기여한 사상이었습니다.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된 유물로는 구산선문과 승탑이 있는데요. 이 중 구산선문은 호족들의 후원으로 지어진 전국의 9개의 선종사찰이고요. 승탑은 승려들의 사리를 모아둔 탑입니다. 확실히 일반 탑이랑은 좀 다르게 생겼죠? 이게 선종과 관련된 탑이라는 걸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다음은 발해, 불교입니다. 이 발해 역시 왕실과 귀족들을 중심으로 불교가 발달했고요. 특히 고구려의 불교를 계승했다는 거 중요합니다. 이를 알려주는 유물로는 발해의 석등과 이불병자상 등이 있습니다. 또 발해의 영광탑 역시 발해의 불교를 보여주는 유물인데요. 여기서는 당의 영향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발해까지 고대의 불교에 대해 알아봤고요. 다음은 유학과 학문의 발전입니다. 이 유학에서는 무엇보다 교육기관이 중요한데요. 먼저 고구려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교육기관인 태학이 있습니다. 이러한 태학에서는 유교 경전을 가르쳤고요. 지방엔 경당을 두어 유학과 무술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백제에서는 오경박사를 두어서 유교 경전을 가르쳤고요. 신라 역시 유학과 관련된 유물이 남아있는데요. 바로 임신서기석입니다. 중요합니다. 이 돌에다가 신라의 청년 둘이 우리 열심히 유학을 공부하세 라고 적어둔 건데요. 이를 통해 신라에서도 유학을 열심히 공부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 밖에도 진흥왕 순수비의 서경과 논어가 인용된 걸 보면 신라 역시 유학에 진심이었던 것 같죠? 이러한 신라는 통일 후에는 아예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았고요. 신문왕 때 유교 교육기관인 국학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원성왕 때는 국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서 3품과를 시행해 유교 경전의 이해 수준을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관리 선발에 활용하고자 했는데요. 사실 이는 귀족들의 반발로 원활한 시행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한편 통일신라 때는 뛰어난 유학자도 많았는데요. 대표적인 인물로는 먼저 육두품 출신의 설총이 있습니다.
설총은 한자의 음을 이용해 우리나라의 말을 적은 이두를 정리했고요. 화한계라는 이야기를 써서 신문왕에게 바친 걸로도 유명합니다. 또 육두품 출신의 강수는 외교문서에 능했고요. 진골 출신의 김대문은 화랑세기와 고승전 등을 저술해 신라의 자주성을 드러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일신라의 유학자 하면 역시나 이 사람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바로 신라가 낳은 당대 최고의 문장가 최치원입니다. 중요합니다. 최치원은 어린 나이에 당으로 유학을 가 당의 시험인 빈공과에 합격하고 토항소 경문으로 당에서 이름을 날렸지만 고국에서는 육두품이라는 신분의 한계에 부딪혔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최치원이 진성여왕에게 바쳤던 개혁안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남북국 시대의 또 다른 나라 발해 역시 유교 이념을 중시했고 이에 유학교육기관인 주자감을 설치했습니다. 또 발해의 중앙정치조직인 육부를 보면 그 이름이 유교 덕목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걸 보면 발해도 유학을 참 중시했었던 것 같죠? 자, 그럼 이제 다음 도교로 넘어가 볼까요? 삼국시대는 불교뿐 아니라 도교도 유행했었는데요. 도교라는 건 신선사상과 노장사상이 결합된 것으로 이러한 도교에서는 불로장생과 현세구복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알 수 있는 유물로는 고구려의 사신도와 백제의 산수무늬 벽돌, 그리고 백제의 금동대학로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고구려의 사신도 중 하나인 현무도인데요. 고구려의 기상이 묻어나는 이 그림이 도교와 관련이 있다는 걸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이 산수무늬 벽돌이나 금동대학로에는 신선들의 이상세계가 표현되어 있어요. 이를 통해 도교의 색깔을 찾아볼 수 있겠죠? 다음은 풍수지리설인데요. 이 풍수지리설은 통일신라말 도선에 의해 들어온 사상으로 도참사상과 결합해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풍수지리설은 땅의 기운을 중시했고요. 특히 이 시기 경주는 기운이 쇠했다는 주장과 송악길지설 등은 호족들의 사상적 기반으로 이들의 세력 확대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자, 이렇게 고대의 불교와 유교, 도교, 풍수지리설까지 정리해봤고요. 다음은 이 시기 문화교류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의 삼국은 주변국과 참 활발한 교류를 했었는데요. 먼저 고구려는 중국은 물론 서역과도 교류했습니다. 이는 사마르칸트의 아프라시아부 궁전 벽화에 있는 고구려 사신을 통해 알 수 있고요. 백제 역시 벽돌 무덤인 무령왕릉을 통해 중국 남조와의 활발한 교류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또 신라 역시 서역과 교류한 흔적이 남아있는데요. 이 경주 고분에서 출토된 그릇을 보면 페르시아 느낌이 물씬 나죠? 하지만 무엇보다 삼국은 일본과 가장 활발하게 교류했습니다. 특히 백제는 일본과 정말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직기나 왕인 등의 학자들이 일본에 한자와 유학을 전했고요. 백제의 많은 화가와 공예 기술자들이 일본으로 건너가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본의 사찰에서 백제의 양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에서는 승려인 담증이 일본의 종이와 먹 제조법 등을 전파했고요. 신라에서는 배 만드는 기술을 일본에 전해주었습니다. 또 가야에서도 가야의 토기가 일본의 스에키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삼국과 가야는 일본 문화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는 우리나라의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과 똑 닮은 일본 고류사의 목조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두 불상이 재료만 다를 뿐 같은 사람이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비슷하죠? 이처럼 삼국과 가야는 이 시기 일본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요. 이로 인해 일본의 고대 문화인 아스카 문화가 성립됐습니다. 그리고 통일신라 때 역시 일본과 활발히 교류해 우리의 유교 문화와 불교 사상이 일본에 전해졌고 이는 일본의 하쿠오 문화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고대 국가들의 국제교류까지 살펴봤으니 이제 고려의 문화로 넘어가 볼까요? 고려는 명실상부 불교의 나라입니다. 건국 초부터 왕실의 지원으로 불교가 크게 융성해 고려 초에는 불교 행사인 연등회와 팔간회가 개최됐고요. 과거 시험엔 승가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또 승려의 지위도 상당히 높았고요. 국사와 왕사를 두어 승려에게 국가정책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불교의 종파인 교종과 선종 간의 분열이 심각해졌고 이에 이를 통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불교 통합운동에 앞장섰던 승려들이 여럿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 인물은 바로 의천입니다. 중요합니다. 의천은 화엄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해 해동 천태종을 창시했고요. 교종 중심의 선종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교리와 실천적 수행인 관을 함께 닦아야 한다는 교관겸수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통합된 듯 보였던 불교는 의천의 죽음 이후 다시 분열됐고 무신집권기에는 불교가 세속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선종 승려들을 중심으로 불교를 개혁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는데요. 이때 활동한 인물이 바로 진울입니다. 이 진울도 중요합니다. 진울은 의천과는 다르게 선종 중심의 교종통합을 주장한 인물로 정해쌍수와 도노점수를 강조했습니다. 또 불교 개혁운동인 결사운동에 앞장섰는데요. 진울의 결사운동은 정해결사입니다. 이 정해결사가 나중에 이름이 수선사로 바뀌어요. 그래서 정해결사, 수선사, 정해쌍수, 도노점수는 모두 진울의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결사운동인 백령결사를 조직한 요세라는 승려도 있는데요. 그는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참회와 연불수행을 강조했습니다. 또 혜심은 유교와 불교는 일치한다는 유불일치설을 주장해 성리학 수용의 사상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무신집권기까지 활발하게 이어진 불교 개혁운동은 원 간섭기에 들어서며 약화되기 시작했고요. 권문세족과 왕실의 후원을 등에 업은 불교의 폐단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고려 말 성리학자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불교가 융성했던 고려에서는 불교 경전을 집대성한 대장경도 조판됐는데요. 여기에는 외세의 침입을 불교의 힘으로 막아내자는 염원도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대장경으로는 초조대장경과 팔만대장경이 있는데요. 거란이 침입 때 만들어진 초조대장경은 몽골 침입 때 불타 소실됐고요. 몽골 침입 때는 팔만대장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중요합니다. 현재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 팔만대장경은 현재 해인사 장경판전에 보관돼 있습니다. 한편 불교의 나라 고려에는 불교와 관련한 불교예술품도 많은데요. 고려 전기에는 거대한 불상이, 고려 후기에는 불화가 제작됐고요. 안동 봉정사 극락전과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등 불교 사원이 건축되기도 했습니다. 또 석탑도 많이 만들어졌는데요. 월정사 8각 9층 석탑과 경천사지 10층 석탑이 대표적입니다. 자, 이렇게 고려의 불교에 대해 살펴봤고요. 다음은 고려의 도교와 풍수지리설로 넘어가 볼게요. 먼저 불로장생과 현세구복을 강조했던 도교는 귀족과 왕실 중심으로 발달해 도교사원을 건립하고 초제라는 도교식 제사를 드리는 등 국가의 안녕과 왕실의 번영을 기원하는 종교로 근간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풍수지리설은 도참사상과 결합해 유행했는데요. 사실 이 풍수지리설은 고려를 건국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친 사상이었죠. 왜 경주는 기운이 쇠했다는 주장을 했었다고 소개해드렸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려에서는 북진정책과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의 사상적 기반이 되어주었습니다. 다음은 고려의 유교인데요. 이 유교는 고려의 통치 이념이었죠. 건국 초부터 유교의 민본사상을 중시했던 고려는 과거제를 시행해 유학을 공부한 인재를 등용하고자 했고요. 유교 이념에 따라 통치체제를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유학교육을 위한 여러 교육기관을 설립했는데요. 먼저 개경에는 국가 최고 교육기관인 국자감이 있었고요. 지방엔 향교를 설립했습니다. 또 과거에 합격하고자 하는 열망이 높아지면서 사학이 성행해 최충의 구제학당을 비롯한 사학 12도가 설립됐습니다. 그리고 고려 후기에는 성리학이 발달하기 시작했는데요. 원 간섭기 안양이 원으로부터 수용한 성리학은 이후 신진사대부의 사상적 기반으로 사용됐습니다. 이렇게 유학이 발달했던 고려시대에는 많은 역사서가 편찬됐는데요. 초기에 쓰여진 왕조실록이나 칠대실록 등은 현존하지 않고요. 문벌이 지배층이던 고려 중기 김부식에 의해 삼국사기가 쓰여졌습니다. 중요합니다. 이 삼국사기는 유교적 합리주의와 신라 계승의식을 바탕으로 쓰여졌고요. 기전체 방식으로 서술돼 굉장히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삼국사기는 현존하는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역사서입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고려 후기엔 무신정병과 몽골의 침입을 겪으면서 우리의 자주의식을 강조한 역사서가 편찬됐는데요. 이러한 역사서로는 먼저 이규보의 동명왕편이 있습니다. 동명왕편은 고구려의 시조인 동명왕의 이야기로 이를 통해 고구려 계승의식과 민족의 자긍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이련의 삼국유사 역시 너무 중요한 역사서인데요. 이 삼국유사는 불교를 중심으로 쓰여졌으며 삼국의 시조 이야기를 비롯한 여러 설화와 함께 단군 신화가 수록되어 있다는 걸 잘 기억해 두세요. 또 이승유의 제왕운기 역시 단군을 우리 시조로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려 말 성리학이 발달하며 정통성과 대의명분을 강조한 역사서가 쓰였는데요. 이러한 역사서로는 이재연의 사략이 있습니다. 이 이재연이란 인물은요, 고려 말 활동했던 신진사대부 중 한 사람인데요. 충선왕이 원에 세웠던 망건당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역사서의 편찬까지 고려의 사상과 문화를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조선으로 넘어가 볼게요. 조선하면 역시나 성리학의 나라죠.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삼았던 조선은 처음엔 유교를 바탕으로 한 자주적인 문화가 발달했는데요. 이를 보여주는 유물로는 태조 때의 천상열차 분야지도와 태종 때의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가 있고요. 세종 때의 칠정산과 향약집성방, 농사직설 역시 조선의 자주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물입니다. 이렇게 자주적인 문화가 발달했던 15세기가 지나고 16세기 사림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조선의 성리학은 더욱 발전했는데요. 이를 대표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죠? 바로 이황과 이이입니다. 중요합니다. 이 이황과 이이는 좀 비교해서 정리해 두시는 게 좋아요. 이중 이황은 도덕적 행위와 심성을 중시한 학자로 보다 이상주의적인 경향을 보입니다. 이러한 이황이 남긴 저서로는 주자서전료와 성학십도가 있고요. 이황의 성리학적 사상은 일본 성리학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반대로 이의 경우 상당히 현실적이며 개혁적인 성격을 띠고 있고요. 이의 통치체제 정비와 수치체제 개혁 등 다양한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이의 저서로는 동호문답과 성학지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의가 성학지묘입니다. 이 집요한 인간 이렇게 외우시면 이황의 성학십도와 안 헷갈리시겠죠? 이렇게 이황과 이이가 활동할 때만 해도 조선의 성리학은 나름 건강했습니다만 양난 이후 집권한 서인들이 성리학적 명분론을 내세우고 주자의 학설을 절대화하면서 점차 그 본질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리학은 당시 조선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에 그 어떤 해결책도 제시해주지 못했습니다. 이에 조선 후기에 실증적인 개혁을 주장한 새로운 학문이 등장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실학입니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실학은 크게 농업 중심과 상공업 중심의 개혁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중 농업 중심 개혁론에서는 토지제도의 개혁을 통한 농촌사회의 안정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주장한 대표적인 인물로는 유영언과 이익, 정약용이 있습니다. 이 중 유영언은 신분에 따른 토지 재분배를 제한한 균전론을 주장했고요. 이익은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는 매매할 수 없게 하는 한전론을, 정약용은 마을 단위로 일녀를 두어 공동 경작한 후 일한 양에 따라 수확량을 분배하자는 여전제를 주장했습니다. 한편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자들은 청의 선진문물을 받아들여 상공업을 진흥시키자고 주장했는데요. 이들을 북학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북학파에는 유수원, 홍대용, 박지원, 박재가 등이 있고요. 이 중 유수원은 산업공상의 직업적 평등을, 홍대용은 서양 과학기술을 수용한 기술혁신과 문벌제의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박지원은 수레와 선박의 사용과 화폐 유통의 중요성을 강조했고요. 박재가 역시 수레와 선박의 사용과 함께 소비 촉진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실학자들의 주장은 상당히 개혁적이었지만 안타깝게도 국가 정책에 반영되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실학이 발달했던 조선 후기 한편에서는 국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의 역사를 저술한 안정복의 동사 강목과 우리나라의 지리를 나타낸 이중환의 택리지, 그리고 김정우의 대동여지도 등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17세기 우리나라의 서양 학문으로 소개된 천주교가 18세기 후반 신앙으로 수용되는데요. 이러한 천주교는 인간평등과 박애 등을 강조해 하층민과 상민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전파됐지만 유교적 제사의식을 거부해 조선 정부의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천주교와 비슷한 새로운 종교도 등장했는데요. 바로 동학입니다. 중요합니다. 동학은 최재우가 창시한 종교로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인내천 사상을 내세우며 평등 사상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는 시천주 사상을 강조했으며 낡은 세기가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도래할 거라는 후천개벽을 주장해 농민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조선 정부가 이러한 동학을 사교로 규정하고 교조 최재우를 처형하자 이대 교주인 최시영은 동경대전과 용담유사 등을 편찬해 교단을 정비했고요. 이후 동학은 농촌사회에 더욱 확산됐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사상이 등장했던 조선 후기엔 서민들의 사회적인 지위가 향상되면서 서당 교육이 확대됐고 이에 서민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홍길동전이나 춘향전 등의 한글 소설과 서민들의 감정을 솔직하게 담은 사설시조 등이 유행했고요. 판소리와 탈놀이에서는 양반들의 위선을 풍자하고 사회를 해학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또 일상생활을 표현한 풍속화나 생활 공간을 장식하기 위한 민화도 유행했습니다. 이처럼 조선 후기엔 양반들의 전유물이었던 문화가 서민들에게까지 확산된 모습을 볼 수 있죠.
오늘은 고대부터 조선 후기까지의 사상과 문화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좀 많았죠? 반드시 복습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 3단원으로 돌아올게요.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 뿅!